CNN이 공개한 한 영상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1위는 일본이라던 한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그녀에게 한국은 그냥 일본의 아류작일 뿐인 그저 그런 나라로 생각되었죠. K컬처의 거품,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기자의 당찬 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분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걸까요? 전 세계로 중계된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윌슨, CNN 국제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솔직히 서울 지하철 취재를 맡게 되었을 때 내심 편안했어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적인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라니. 그냥 적당히 찍고 끝내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의 또 다른 평범한 지하철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습니다. 분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어요.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다가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데이비드 존슨 교수를 만났을 때 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교수님, 여기 사람들이 모두 로봇처럼 움직이네요. 개인의 자율성은 어디 갔죠? 데이비드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라 씨, 이건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에요. 곧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이런 완벽한 질서가 자연스러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요. 젊은이들이 노인분들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임신부가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연출 같아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친절하게 구는 거 아닌가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거든요. 역사 내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투명한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죠. LED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4개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도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고 계셨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춰놨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해봤는데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은 처음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내일부터 본격 촬영이죠? 제가 데이비드에게 물었어요. 네, 진짜 서울 지하철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곳이 특별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도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정말 뉴욕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 둘째 날 아침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지하철 접근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특별한 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자료를 보여줬어요. 런던의 에센셜 리빙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지하철을 조사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맞나요? 특히 접근성 부분에서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상하이와 함께 100%의 역에서 계단 없이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들은 어떤데요? 도쿄는 51%의 역에서만 가능해요. 파리는 단 5%에 불과하고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종로 3가역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어디든 혼자서 다닐 수 있어요. 정말로 엘리베이터만으로 승강장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아무 불편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뉴욕 지하철은 계단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나 유모차로는 이용하기 힘들거든요. 홍대 입구역에서 시각장애인분을 만났습니다.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시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해서 만든 지하철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보니 정말 특별한 거더라고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건대 입구역에서 만난 영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영무원이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오후에는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확인해봤어요. 정말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엄청난 투자였을 텐데요. 제가 말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 지하철이 된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제 믿으세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배려는 처음 봐요. 셋째 날 저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될까 싶어서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지하 3층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해봤습니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더라고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거의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되죠?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역과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에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CNN에서도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나 기억해봤습니다. BBC에서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극찬했어요. 데이비드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1호선 지하 구간에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봤는데 끊김없이 재생됐습니다. HD 화질로도 문제 없었어요. 4호선 터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통화도 완벽하게 됐어요. 음질도 깨끗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은 어떻게 구현한 거죠? 승강장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여행객이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는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베이징 지하철보다 훨씬 좋아요. 어디서든 인터넷이 완벽하게 돼요.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구나 싶었거든요. 9호선에서 만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지하철에서 인터넷 잘 되는 게 도움이 돼요? 엄청 도움돼요. 그가 답했습니다. 과제도 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지하철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출퇴근 시간에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정말 높아지겠어요.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낭비되지 않으니까요. 5호선 터널에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넷플릭스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했어요. 지금은 모든 구간이 완성됐고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뉴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지상에 나와야 제대로 인터넷을 쓸 수 있거든요. 정말 다른 차원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시민들 편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하루 종일 여러 노선을 다니며 테스트한 결과 정말 어디서든 완벽하게 인터넷이 됐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세계 유일의 전 구간 와이파이 지하철이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 러시아워 시간에 2호선 강남역에 가봤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정말 붐볐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연간 22억 6천만 명을 수송해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승객을 나르죠. 네 번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앞에 세 곳은 어디예요? 도쿄가 29억 명으로 1위, 모스크바가 25억 명으로 2위예요. 상하이가 3위고요. 데이비드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차 간격도 짧았고요. 기관사 김현수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승객을 매일 수송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김현수 씨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수백만 명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배차 간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분만 늦어져도 수십만 명의 하루 일정이 바뀌거든요. 저는 그의 책임감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열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었거든요. 플랫폼에서 승객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임신부가 지나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22억 명이 이용하는데도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게 신기해요.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이 정도 규모에서 이런 시민의식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호선 교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길 찾기가 쉬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수송량이면 혼잡할 법한데 의외로 괜찮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역무원 이수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승객들을 상대하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껴요.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외국인 승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기뻐요. 한국의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5호선 여의도역에서도 관찰해봤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도 질서는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 정도 인파에서도 이런 질서를 유지한다니. 한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매일 지하철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그가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편해요. 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개별 승객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며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22억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승객이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 지하철의 철학이에요. 거대한 수송력과 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조화죠. 다섯째 날 저는 지하철 안전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투명한 안전문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스크린도어라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승객 안전을 위한 시설이에요. 하지만 좀 과도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뉴욕이나 런던에는 이런 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당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된 끔찍한 참사였어요.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안전시설들이 모두 이런 아픈 경험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이 모든 시설들이 제가 중얼거리자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지의 결과예요. 영무원 이수진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수진 씨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안전교육부터 비상대응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비상훈련을 받아요. 화재 대응, 정전 상황, 의료 응급 상황까지 모든 경우를 대비해요. 매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요. 지하철 관제센터도 견학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역과 열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가 답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요. 비상시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화기와 응급처치 도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화재 감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미세한 연기까지 포착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며 승객 대피 안내가 시작돼요. 모든 과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안전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지하철 정비고도 견학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열차 한 대 한 대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실수 하나가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돼요. 정비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2번, 3번 확인해요. 작은 볼트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다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왜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인지 말이에요. 6째 날 저는 지하철의 다국어 서비스에 주목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명동역입니다. 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안내했어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특히 일본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카드 발매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용 쇼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노선도, 안내판, 출구 표시까지 모든 것이 4개 언어로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명동역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서 당황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동시에 도움을 주려고 다가왔어요. 한 대학생은 일본어로 직접 설명해줬고 아주머니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도움을 줬습니다. 정말 친절하네요. 일본인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도쿄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영무원 이수진 씨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외국인 안내가 전문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손님이잖아요. 서울역에서 조영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4세의 전직 지하철 정비사였는데 퇴직 후에도 매일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7번 출구 오전 8시 휠체어 이용객 많음, 5번 출구. 계단 젖은 날 미끄러움 주의 같은 메모가 빼곡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1970년에 독일로 간호사 일을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독일어도 못하고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들었죠. 어느 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한 독일 할머니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5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대답하셨어요. 독일에서 일할 때 각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웠어요. 일본어도 조금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외국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독일에서 온 배낭여행객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베를린 지하철보다 훨씬 친절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해요. 프랑스에서 온 여행객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리 지하철은 프랑스어밖에 없는데 여기는 정말 배려심이 넘쳐요. 건대 입구역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은 더욱 감동받아 했어요. 베이징 지하철보다 외국인을 더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못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모든 안내가 완벽해서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다국어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환대 정신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봐요.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특별한 손님이에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죠. 저도 외국인으로서 그 따뜻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일곱째 날 저는 지하철 안내 시스템의 정확성에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LED 안내판이 인상적이었어요.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서서 안내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열차가 바로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정말 정확한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1분도 안 돼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열차가 전전역을 출발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는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데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정말 정확해요. 승객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관사 김현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전혀요. 김현수 씨가 답했습니다. 승객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어야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3호선 교대역에서도 테스트해봤어요. 잠시 후 열차가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후 정말 30초 만에 열차가 왔어요. 승객들도 이 정보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편해요. 한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 공부할 때 정말 도움돼요.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4호선 명동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도 감탄했어요. 런던 지하철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불안해요. 여기는 정말 친절해요. 5호선 여의도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열차가 종합운동장역을 출발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고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역무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모든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요. 가끔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승객들이 답답하지 않도록요. 저는 이 시스템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승객에 대한 배려였거든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만난 미군도 놀라워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정확한 정보는 보기 힘들어요. 정말 인상적해요.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역시 완벽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라는 안내까지 나왔어요. 정말 세심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승객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8호선 잠실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도 정확한 정보 덕분에 전혀 답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보 제공이 승객 만족도를 많이 높일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불확실함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지하철 이용이 더 편해지죠. 9호선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급행열차와 완행열차 정보까지 정확하게 안내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여러 노선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 정말 모든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처음 봤어요.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서비스구나.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탔던 지하철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니.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서울에 대한 생각도, 한국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제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 모든 완벽한 시스템들을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뉴욕의 낡은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니.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머물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잖아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떠나야 할까? 서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할 수는 없을까? 탑승구에서 데이비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당신의 시각 덕분에 서울을 새롭게 볼 수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도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이 그리웠어요. 낡은 시설과 불친절한 서비스를 보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NN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퇴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지하철이 1위인 이유였어요. 이 작품에서 저는 세계 1위 접근성, 유일한 전 구간 와이파이, 완벽한 안전 시스템, 진정한 다국어 서비스 등을 다뤘습니다. 김현수 기관사, 이수진 영무원, 조영길 할아버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분들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뉴욕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런던 지하철도 이런 시각으로 다뤄볼 수 있을까요? 파리,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요청들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하철 비교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조영길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살아, 또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그리웠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데이비드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돌아왔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을 오가며 세계 도시 교통 문화 비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벤치마킹하려는 도시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 지하철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승객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있으면 어떤 시스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